셔틀 외교다. 참 잘했다.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굴종 외교다. 자 이런 극명한 평가를 보이고 있는 이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고요. 마지막에 두 분 추첨해서 조그만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평론가님, 네. 자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이 이제 2일차고. 네, 1박 2일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어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양국 정상 내외에 만찬이 1차, 2차로 네. 있었고. 자 먼저 어제 첫날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정상회담 앞두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좀 해제를 했어요? 예, 일단은 해제를 하고 하나는 뭐 곧 해제를 한다는 건데 그때 2018년 10월에 그 우리 대법원이 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하고 나서 바로 일본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복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곧이어 놓은 게 이 수출 규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반도체 핵심 부품 세계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했고 또 하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포괄적으로 허가를 하던 것을 개별적으로 바꿨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하던 게 화이트 리스트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 수출 규제를 했는데 일단 반도체 핵심 부품 세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제를 했어요. 그 규제를 해제를 해서 지금까지 규제 기간에는 수출 허가를 받는데 한 3개월이 걸렸는데 이제 일주일이면 되도록 했고 또 하나 이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집어넣는 것은 조속히 원상 회복을 한다. 그 정도 선에서 화이트 리스트에 조속히 복귀를 하는데 그 기간 같은 건 아직 안 나오고 기간 같은 건 나오지가 않았고 이게 실무자들이 실무진에서 다시 지금 그 조율을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규제 해제가 절차적인 부분에서 완화가 된 거지 완전한 수출 규제 해제는 아니다. 아니 100%다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김 교수님,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한 WTO 제소는 먼저 취하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위해서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수출 규제를 했고 이것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이 세계 무역에 관련한 이제 모든 것을 관장하는 WTO에다가 우리가 제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지부진한 건데 어쨌든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철회와 동시에 한국이 어떻게 보면 먼저 이 WTO 제소를 철회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낸 거죠. 예, WTO 우리가 사전에 제소를 취하했으면 일본 측에서도 화이트 리스트 다시 복귀하는 거 시원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안 이게 되니까 이제 아쉬움은 있어요.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호주의인데 이 상호주의마저도 지금 잘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약간 우리가 편향돼서 손해를 보는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그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번에 이 일본에 가서 과거처럼 1대1로 막견하는 그런 형식은 좀 벗어나서 일단은 그 오랫동안 침체돼 있었으니까 통 크게 한번 협상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 보면 사전에 뭐 한일 양국에서 정부가 이제 물밑 회담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뭐 WTO 제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하는 것이 사전 그 실무전선에서 협의가 있었겠죠. 이 사실 이 일본과 관계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 스페인 나토에 가서 한번 그 기체다를 만났는데 그때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11월에 캄보디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그 합의 같은 것은 일종의 합의가 대상 문제는 조속히 해결한다. 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어요. 그 이후에 양쪽 실무진들이 이 물밑에서 조율을 했고 그 결과로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 이렇게 규정을 한 이후에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조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 그 외적인 부분을 좀 보자고요. 김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네다 공항이죠. 네. 일본 도쿄 그 도착할 때부터 저녁 어제 밤 만찬까지 국빈에 준하는 좋은 대접을 받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랬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무슨 밥을 먹었는지 뭐 맥주를 마셨는지 그게 사실 귀에 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교라는 거는 양보 획득이라는 정치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양보를 했으면
무엇을 획득했는지를 사실상 보여줘야 되는데 획득한 것이 지금 뭐 만찬을 잘 받았다 뭐 이 정도라 그러면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보통 외국 정상이 방문하면 관저에 초대해서 건배하는 뭐 그런 모습 봤는데 송평라님, 일본은 보면 뭐 외부 식당 도쿄 뭐 긴자거리 이런데 여기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푸틴 방문했을 때도 외부로 나가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외부 손님을 더 대접한다고 보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일단 그 외부에서 이렇게 대접한 그 정상들을 보면은 푸틴도 있고 그다음에 아베 총리 시절에 네. 오바마와 스시 만찬을 했습니다. 그 초밥집에 갔었죠. 예, 그 트럼프와는 꼬치 만찬을 외부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주요국 그 정상들과 외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서 하면은 사실상 뭐 경호 문제나 이런 것도 간편하죠. 네. 그리고 외부에 나가면 그 식당에 대해서 또 경호도 해야 되고 그 식당에 사전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고 상당히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간다는 것은 예우를 해줬다고 봐야 되고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 집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일본 관계자들에게 내가 거기 가봤더니 맛이 좋더라 해서 그것을 기억을 해서 만들어놨다니까 어쨌든 뭐 성의는 저는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이것이 김관우 교수께서는 그게 무슨 뭐 와닿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단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완전히 털어져 있던 관계에서는 정상들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정상들 간의 신뢰관계를 쌓는 단계에서는 그런 뭐 2차 저도 그 대통령 해외 순방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일본도 한 대여섯 번 해봤어요. 네. 그런데 뭐 2차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시다가 상당히 성의를 보였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성의가 내용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내용이 맥주고 뭐 이런 둘이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성의를 충족시킨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일본의 어떤 배상 문제를 제3자가 대신하는 걸로 지금 양보안을 내놓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돈 문제가 핵심은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이 일종의 전범 기업이 강제 노동을 시킨 거니 이것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는 그 말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도 사실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신뢰가 형성이 되나요?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마음과 마음이 와야지 신뢰가 쌓이는 건데 그냥 맥주 한 잔 먹으면 네. 신뢰가 쌓이는 건지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뉴스를 또 보니까 일본 NHK 같은 경우에는 그 만찬장 도쿄 긴자의 그 음식점 앞에다 현장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제 만찬이. 자, 그리고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도 좀 보자고요. 먼저 두 분 이야기 듣기 전에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일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인식에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들으셨습니다만 미래로 가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일 양국이. 그리고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각의 입장이라는 게 사실은 오부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긴 장기 집권을 했던 아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식민 지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각까지 포함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시다의 내각의 입장을 견제한다. 계승한다. 이거는 사실상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내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내각의 주장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아베 총리 얘기를 전에 지금 하야시 예상인가요?
일본 하야시 국회 외상 나와서 같은 그랬잖아요. 경우는 강제징용 자체가 식민 없었다. 지배 아니 그리고 또 내각도 마찬가지 식민 지배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외상은 강제징용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입장을 다 계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한다. 미래로 간다. 자, 과거가 정리가 안 되고 현재가 이렇게 불균등한데 사실상 뭐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미래의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언급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평론가님은요? 그러니까 일본 내각의 입장을 개성한다 딱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앞에 그 전제가 있습니다. 1998년 공동선언 등 이렇게 했어요. 등? 예, 1998년 공동선언이 이게 그 DJ 오부치 회담이에요. 그 회담에서 오부치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통철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한다. 여기서 문사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직접 이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각의 입장은 아베 내각의 입장도 지금 들어갔을 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1998년 공동선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일본 가서 그 기시다에게 먼저 우리 국민에게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된다. 이렇게 해주고 기시다가 사과를 하고 그러고 했으면 아주 좋았겠죠. 그런데 외교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에 간 것이 사죄를 받으러 간 것은 아니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좀 헝클어졌던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츰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12년 만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고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양국의 정상들의 이야기 자리였는데 사실 송평론에도 그런 얘기가 했지만 기시다 총리 입에서 정말 잘못했다. 뭐 한마디라도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국민적인 아쉬움은 물론 정말 저도 있어요. 저도 아쉽죠. 저도 아쉬운데 그런데 이것이 일본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일본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아니고 아니 네. 일본의 경우에는 4월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네. 그 기시다 지방선거를 해야 되고 또 기시다가 아베의 그늘에 있었기 때문에 기시다가 보수 진영 안에서 어떤 위치가 굳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시다의 입장도 있다. 일본 내 정치 상황에서 말이죠. 네. 예. 근데 왜 우리가 일본의 그러니까 정치 제가 옹호하는 상황, 건 아닌데 기시다 그런 입장만을 입장도 있다는 감안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난 정권 때 당시 야당이 북한에 퍼주기 한다. 북한의 선의에 의존한다. 이런 거 갖고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바로 일본에 퍼주기를 하면서 일본의 선의에 기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사실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또 방류하는 거 협조를 하고 협조해달라는 얘기가 이제 바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위안부 할머니 문제 해결해라. 이게 기시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야당 의원은 초계기 문제 사과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없는 것이 전혀 없고 일본이 뭐 납치 문제 등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우리한테 쏟아내고 이걸 실천을 강요한다면 지금 이 외교를 우리가 왜 하는 것인지. 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양국이 이제 파트너십 기금이라는 거를 창설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관익 교수님. 네. 예,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래 세대의 이제 뭐 게이단련이라 그러죠. 일본의 이제 우리 정경련 우리 같은 정경련, 건데 일본은 경단련. 요 두 이제 단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들의 어떤 지원하는 그런 어떤 미래 세대의 협력을 위한 기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포항제철이 포스코가 지금 40억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 경단련하고 그다음에 정경련이 10억씩 내놨어요. 자, 이거를 왜 지금 이 순간에 하는지 뭔가 관계가 더 활성화되고 좋은 상황 속에서 미래 세대들이 이런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 기업 전혀 참여 안 했거든요. 네. 이렇게 막 갑자기 만드는데 어느 기업이 그걸 뛰어들어서 합니까?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유잖아요. 자유시장. 이거 강압이거든요. 압박이고 기업에 이제 돈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일종의 준조세인데 이게 한국은 통하지 일본은 안 통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저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를 지금 하고 있다. 예.
자, 우리나라가 이 물컵의 반을 대승적으로 채워놨으니까 일본도 성의 있게 반을 채울 것이다. 우리 박진 외교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어때요, 성평론가님? 이 컵을 좀 일본이 채운 거예요? 나머지 반을? 저는 한 70% 그러니까는 우리가 50%를 채워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박진 외교부 장관 말대로. 예. 그럼 거기서 일본 기시다가 한 그 20% 정도는 더 채웠다고 봐요. 그래서 70은 채웠다. 70 정도는 채웠는데 이것이 또 워낙 이 냉각기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70, 20을 더 채웠다는 거는 어떤? 조금 전에 그 처음에 이야기 드린 그 어떤 수출 규제 예, 완화라든가 완화시킨 거 그런 부분하고 또 셔틀 외교 복원 예.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죠. 예. 그런 게 20%를 채웠는데 물론 뭐 한꺼번에 다 채우면 좋겠지만은 너무 또 냉각기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일본에서도 상대적으로 독도 문제도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논쟁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알겠습니다. 5, 6월에 기시다가 다시 한국을 찾는 계기 그때쯤 되면은 많이 채워지지 않을까 봅니다. 저 김 교수님은 몇 프로 채워졌다고 봐요? 짧게 좀 얘기해. 저는 길게 안 해요. 40%도 채워지지 않았다. 저는 아니 제일 우리가 50 채웠다고 그랬으니까 일본이 얼마를 더 채웠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뭐 채운 것도 부족하지만 일본은 뭐 거의 한 5%도 채우지 네. 않았다고 봅니다. 제일 55% 중요한 것은 정도 채워진 것 외교를 같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보 번영 이런 거지만 또 하나가 국가의 위상이고 국민의 자긍심이거든요. 우리 국민의 알겠습니다. 이 외교에 있어서 자긍심을 지금 얻어가는지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성찰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제 청취자 질문 아까 드렸던 거 많이들 보내고 계신데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대통령의 큰 결단이라고 포장하던데 왜 화해의 결단을 대통령이 합니까? 더 글로리 드라마 보면 학폭 피해자 동은이 문제를 동은이 엄마가 마음대로 해결해서 문제가 커진 거잖아요. 피해자가 빠진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다른 분은요. 저는 일본에서 직장 생활까지 한 사람이라 일본과는 잘 지냈으면 합니다만 이건 아니죠. 일반인도 사과를 합니다. 반면에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도 못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큰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건데요. 네. 한일 정상회담 얘기 다 하다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자 짧게요. 자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받기 위해 이제 오늘 오전에 법원 출석했는데 어떤 혐의였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입니다. 네, 그때 어떤 거였죠?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또 네. 하나는 옹벽 아파트 그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할 때 이 국토부에 압력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대선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표심에 영향을 미쳤고 네. 그랬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재판 지금 두 번째 격주 예. 금요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오늘 오전에 출석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김 교수님. 네. 근데 재판장 들어갈 때 기자들 질문에 일체 대답을 안 했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전혀 본인이 혐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야 되는데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만약에 김문희 씨를 알고 모르고가 당선의 결정적이라고 했다면 저는 뭐 그걸 의도성을 갖고 했겠느냐. 뭐 인터넷 쳐보면 바로 나오는 거를 그걸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때도 SBS에서 물어본 질문이 재직 때 이 사람을 잘 친하게 지냈느냐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게 답인데 이게 어떻게 목적에 의해서 의도성을 갖고 한 것인지 저는 금세 뭐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선거법이 선거법대로 하면 벌써 1심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거법은 633이에요. 1심이 6개월 이내 2심이 3개월 또 3심도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빨리 끝내도록 돼 있는데 이게 강제 규정인데도 이 판사들이 이것을 안 지키면 딱히 이렇게 또 징계를 할 그런 규정이 없어요. 물론 자체 징계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9월 달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쯤 1심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지금 속도를 빨리 해서 격주 금요일마다 심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빨라질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4분이 돼가지고요. 자, 몇 분 더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수출 규제 해제는 일본 기업을 위한 거 아닌가요? 이런 또 의견 보내셨고 또
선거 때문에 사과 못하는 거면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도 마지막으로 한 줄평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일 외교에 대한 두 분의 평가입니다. 자, 키다리 미스터 송부터 해주세요. 3, 2, 1. 지지율 1%냐 99%냐가 걸린 정치적 승부수다. 예상한 대로군. 이거 예상을 했대는데요. 이걸 어떻게 예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상하지? 자, 이어서 김관욱 교수님 해주세요. 3, 2, 1. 실패한 외교. 그거 이상한데? 이상하답니다. 싸늘해요 허국이가 오늘은. 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송국권 평론가 김관욱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록입니다. 사랑 너 때문에. 자, 문자 보내신 분 중에 두 분 저희가 추첨했습니다. 5822 6833 두 분께 조그만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방울 터뜨린 내 눈물조차 너의 것인데 이젠 미련 없이 떠나려고 해 억지로는 안 될 사랑이기에 내 빈자리 다 채워줄 너를 믿었는데 왜 연락한 밤 못했던 거야. 사랑 너 때문에 울어야 했어. 사랑 너 때문에 웃기도 했지. 돌아와 난 없이 더는 살 수 없어.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